안녕하세요. 저는 삶이 주는 풍파와 축복을 동시에 받아본 사람입니다. 평탄하기만 한 삶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 인생도 그 누구 못지않게 다사다난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저는 위아래로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탓에 중학교까지 간신히 졸업을 했지요. 그리고 도시로 상경했습니다. 중국집 주방에 취업한 저는 허드렛 일부터 열심히 일을 했고, 나중에는 어깨 너머 배운 요리를 미천 삼아 요리까지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워낙 좋아하고 또 곧잘했던 저는 경력이 쌓이면서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몇 번 옮겼고, 그러면서 나중엔 제 식당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흔 중반쯤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였던 가맹점이 이제는 제법 많아져서 본사 직원도 늘어나고 회사 규모도 커지기 시작했죠. 대형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나름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면서부터 저나 저희 식구들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마냥 쉽고 승승장구였던 건 아니었죠. 초반에 패기 있게 식당을 열었을 때도 입소문이 나기 전이어서 장사를 접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잘 안 됐었고, 사업도 초반에는 난항이 많았습니다. 음식 장사는 해봤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 어려움이 정말 많았고, 자금 문제나 가맹점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희 음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고집스럽게 버텼고 결국은 잘 된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맨손의 시골 촌놈이었던 제가 어엿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으니 제 스스로도 이만하면 나 열심히 살았다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스라에는 딸 하나와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몇 년째 생활 중인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미술 전공 후 선배네 입시학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식들도 다 착하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아서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남부러울 건 없는 인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더군요. 이름은 차성훈이고 소개로 만난 건데 대기업에서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답시고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처음 그 남자를 봤는데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나름 사람 볼 줄 안다고 자부하는데 그 남자는 너무 가벼워 보였거든요. 외모는 못생긴 인상은 아니고 오히려 잘생긴 편에 가까운데 대화를 해보면 진중함이 없고 말만 번지르르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저를 보고 굉장히 입에 발린 소리를 잘했습니다. 아버님, 꼭 뵙고 싶었습니다. 진짜 영광이에요. 나를 어떻게 안다고 뵙고 싶다고 그래요? 허허. 왜 모르나요? 저 아버님이 대표시라는 그 식당들 가서도 자주 먹고 시켜 먹는 것도 여러 번입니다. 제가 팬이에요, 팬. 그래요? 예. 물론 처음에는 미주가 알려줘서 안 거긴 한데 한번 가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길로 단골됐죠. 와, 그런데 아버님이 그 회사 대표라니 진짜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저를 언제 봤다고 엄청 친근하게 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친화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초반에 지나치게 아부하고 유들유들 입에 발린말 하는 사람치고 괜찮은 걸 못 봤기에 사윗감으로 그렇게 마음에 든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진중하고 속 깊고 사내다운 성격을 좋아하거든요. 딸도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하고요. 하지만 딸이 워낙 좋아하는 데다 저희 아내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멀뚱히 있는 것보다 활발하고 부침성 있는 것 같아서 도리어 좋다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딸이 좋다 하면 저도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딸 인생이고 저도 그저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 아닐 뿐이지 그 남자 자체에 큰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는 유독 저에게 엄청 잘 보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딸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는지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안부 문자를 하는데 직업이 영업사원이라 더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술 약속이 있다 하면 자기가 대리운전을 띄워주겠다며 술 드시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인생 살아온 얘기를 듣고 싶다며 술 사주시면 안 되냐는 소리도 곧잘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죠. 성훈 씨는 참 사회성이 좋아. 원래 성격이 그런가? 예, 원래도 활발하고 부침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님한테는 특히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죠. 왜? 장인어른 될 사람이라서? 아, 그럼요. 사랑하는 미주 잘 키워주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기도 하고요. 거창하게 무슨 존경까지. 아유, 무슨 소리세요. 사실 처음에 미주한테 아버님 조남 듣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학교 졸업만 하시고 맨손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큰 사업체까지 일구신 거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지역 신문사에서 가벼운 인터뷰를 했거든요. 서민들의 성공담에 관한 기사였고, 저도 제안을 받아서 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여자친구 아버지라고 해도 그런 것까지 찾아보다니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는데 눈물이 다 나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정말 존경스럽고요. 뭘 해도 하실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롤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부담스럽게 무슨 롤모델을. 아버님만 모르세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걸. 제가 미주랑 결혼하면 존경하는 아버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선배시니까 부족한 저한테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이면 아들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입에 발린 소리를 참 잘하는데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말뿐만 아니라 저에게 정말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술자리도 종종 가졌는데 그땐 다 좋은 말로 축혀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우리 딸한테나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걱정 말라며 미주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여러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을 만한 놈입니다. 미주요, 정말 행복해서 눈물 쏟게끔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래, 미주도 자네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둘만 잘 지낸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저 미주한테 진심입니다. 아버님한테도요. 믿어주시면 저 정말 잘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니 어쨌든 내 딸한테도 잘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에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 딸과 성훈이는 잘 만나오다가 얼마 안 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사돈댁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어서 따로 아들 결혼하는데 보태줄 건 없다고 했고 성훈이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이 전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였지만 따로 집 걱정 말고 편하게 살라고 준 거였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딸 앞으로 명의를 바꿔줄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아파트를 마련해 주니 성훈이는 또 저에게 아버님 최고라며 잘 살겠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결혼식에 보태라고 1,000만 원 가량을 따로 딸한테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딸애는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의 딸애는 행복해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이제는 사이가 된 성훈이도 여전히 저에게 잘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더군요. 그리고 저와 아내를 데리고 유명한 맛집이나 관광지도 자주 갔고요. 아들이 유학을 간지 꽤 됐는데 워낙 살갑게 구니 정말 아들이라도 하나 더 생긴 듯 좋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다짐처럼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어서 고맙기도 했고 첫인상만 보고 안 좋게 판단했던 게 미안할 정도였죠. 참 행복했습니다. 여기에 귀여운 손주까지 생기면 더 행복하겠구나 싶고 세상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제는 다 잘 풀리려나 보다 싶었던 행복한 일상 위로 다시 먹구름이 끼이는 듯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더군요. 일단은 연이어 런칭한 신메뉴들이 다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개발팀과 오랜 연구 끝에 야심차게 내놓은 메뉴들이었는데 반응은 연달아 별로 좋지 않았고 당연히 가맹점들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았죠. 거기다가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재료 수급 업체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급하게 원재료를 바꿔야 했는데 그 후 음식 질이 떨어졌다며 반응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밀키트 제품으로도 저희 제품을 출시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재료 문제에 관한 이슈가 터지면서 사업 자체가 물 건너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음식을 간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밀키트 형식을 구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 자본이 들어갔는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었죠.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저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원재료 납품처를 다시 바꾸고 문제에 대한 부분은 해명하려 적극 노력했죠. 그럼에도 가맹점들의 항의와 계약 해지 요구 때문에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그맘때쯤 180도 바뀐 사위의 태도였습니다. 초반엔 저를 걱정하면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해주던 사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연락과 발길을 눈에 띄게 끊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문턱이 닳도록 저희 집에 드나들 땐 언제고 어느 순간부턴 딸만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하루는 너무 과로를 해서 피곤한 탓에 누워 있는데 딸이 걱정이 된다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면서 일하세요. 아빠 쓰러지실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죠. 근데 차서방은? 오늘 주말이라 출근도 안 하잖아. 제 말에 딸은 머뭇거리더라고요. 안 온다 그랬나 보네. 차서방도 바빠서요. 그래, 바쁜 건 알지. 하지만 저는 못내 섭섭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부득불 찾아올 땐 언제고 이렇게 발길을 끊었다는 게요. 결혼 초에는 저하고 술 친구도 하고 같이 사우나도 많이 갔는데 공교롭게도 제 사업이 힘들어지면서부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태까진 안 바쁘다가 제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 갑자기 회사 일이 많아지고 바빠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저도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다가 이제는 사업적으로 휘청거리고 문제가 많아지니 바로 돌변하나 싶고요. 물론 딸애가 속상해할까봐 그런 말이나 내색은 안 했지만요. 사실 저한테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애하고만 잘 살아준다면 처갓집 안 오는 것 정도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이 사위놈이 점차 저희 딸한테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기를 가졌다가 몸이 약한 탓에 초기에 유산을 했었거든요. 그 일로 제가 아기 가지려면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했고 사이도 좋다고 해서 딸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됐는데 초반엔 저도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몰랐는데 나중엔 아내가 그러더군요. 미주가 오늘 밥 먹다가 울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주가 왜? 무슨 일 있어? 실은 당신도 요새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고 미주도 말하지 말래서 한 말 안 했는데 차서방하고 사이가 삐걱된 지 꽤 된 모양이야. 차서방하고? 음, 차서방이 밖으로 너무 나돌고 미주 일 그만둔 것까지 뭐라고 하는 모양이야.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제안은 했지만 사이도 좋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미주한테 뭐라고 해? 사돈 어른들도 애기 빨리 가지라고 했다면서. 그땐 그랬지. 근데 이제 와선 어떻게 애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냐고 하고. 그딴 소리를 했다고? 그것뿐만 아니야. 완전 사기 결혼이랬다나 뭐라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벌컥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사기 결혼? 무슨 사기 결혼? 지한테 받은 것도 하나 없는데 무슨 사기 결혼이란 말이야? 집 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망하기 직전 아니냐 그거지. 술 먹고 와서 그러더래. 이 자식이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제 앞에선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좋은 소리만 해댈 땐 언제고 제 사업이 어려워지자마자 저희 딸애에게 막말을 하고 막 대한다는 것이요.
차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참나. 언제부터 그랬대? 좀 됐어요. 미주가 처음엔 말 안 하고 차서방도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민한 것 같다고만 했는데 오늘은 밥 먹다가 울더라고. 스트레스가 심했나 보네. 사람이 완전 바뀐 것 같다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엄마 아빠까지 안 좋게 말하니 너무 속상하다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보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말리더군요. 행여나 미주가 못 참고 이혼할 수도 있으니 그때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라면서요. 제가 회사 일로 정신이 없는데 이 일까지 너무 골머리 썩진 말라고 하며 일단은 좀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태도를 확 바꾼 사이가 너무 괘씸했지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또 한편으론 뭔가 오해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위놈은 제 생각보다 더 쓰레기 인간이더군요. 그때쯤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딸만 케이크를 사들고 저를 찾아왔고 사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차서방은 몸이 좀 안 좋다고 어제 과음했다고. 나 참. 장인 생일이든 말든 아예 대놓고 쌩까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고요. 그런데 딸애가 생신 용돈이라며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있고요. 저는 딸의 성의가 고맙지만 현재 돈도 안 벌고 차서방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생활비를 이렇게 줘도 되나 싶어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딸애는 극구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골치 아픈 회사 일을 잊고 오랜만에 가족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대화도 도란도란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애는 하룻밤 자고 간다고 아내랑 자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 목이 말라서 나왔다가 아내와 딸애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정말? 딴 여자까지 만난다고? 음, 이혼해야 되나 싶어. 내가 그 여자랑 통화한 거 다 들었거든. 연락하는 것도 봤고.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막 곧 이혼할 거네, 어쩌네 하면서. 근데 내가 따지니까 잡아떼면서 소설 쓰지 말라 그러고. 차서방 이거 진짜 못 쓸 인간이네. 나도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 나한테 한없이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잘하길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게다가 오늘 아빠한테 드린 돈 봉투. 음, 내가 지금 돈을 안 버니까 차서방이 생활비만 따로 조금 주거든. 그걸로 생활하는데 너무 빠듯하거든.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아빠 생신이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생활비에서 돈을 뽑아서 화장대 위에 올려놨거든. 오늘 들고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돈도 안 벌면서 쓸궁리만 하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 돈 봉투를 나한테 집어 던지는 거야. 뭐야? 내가 뭐 하는 짓이냐니까 돈 없으면 무시 좀 당해도 된대.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고. 근데 아빠한테 말하기 미안하기도 하고. 가뜩이나 아빠 사업 때문에 힘든데 나까지 걱정 얹어드리는 꼴이잖아. 저는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내 귀한 딸한테 막말하고 바람피는 데다 돈까지 집어던졌다니요. 저는 방문을 확 열어 제꼈고 딸애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서방 이 새끼가 진짜 그랬어? 아빠 들었어? 그래, 다 들었다. 너 그거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쥐뿔도 없는 놈, 너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 믿고 결혼시켰더니 뭐가 어째? 이 새끼가 진짜. 여보, 흥분하지 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감히 너한테 돈 봉투를 집어던져? 아파트 살게 해주고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따로 1,000만 원까지 줄 때는 넙적잘도 봤더니 내가 사정 어려워지자마자 이딴 식이야? 뭐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게 다 있어? 제가 씩씩대자 아내는 저를 말리고 딸애는 속상한지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요. 딸애가 우는 걸 보니 저도 더 가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사이놈에게 전화해 당장 내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영업직이라는 걸 핑계 삼아 외근 간답시고 잘만 놀러 오던 놈이 이번엔 회사 일이 어쩌고 핑계대면서 안 오는 겁니다. 뺀질거리면서요. 저는 화를 꾹꾹 참으며 말했죠. 차서방,
좋은 말로 할 때 오게. 아니면 내가 자네 회사 찾아갈까? 아니, 아버님. 무슨 회사를 찾아온다 그러세요. 무대뽀로 이러시면 안 되죠. 무슨 용건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야겠네. 아, 알겠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하지만 사이놈은 1시간이나 지나서야 슬그머니 오더군요. 그 낯짝을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네, 우리 사이를.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 아버님, 저 사회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근무 시간에 막 불러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곤란해지잖아요. 그전엔 외근 핑계 대면서 툭 하면 내 사무실 놀러 오지 않았어? 제가 언제요? 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들른 거겠죠. 사위는 저를 대하는 눈빛, 행동, 말투가 모두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리 상황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다지만 이렇게 달라진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간교하고 간악한 인간이더라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여자 생겼나? 예? 외간 여자하고 통화하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저번엔 팬티까지 바꿔 입고 왔다며? 제 말에 사이가 더 펄쩍 뛰더라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미주는 그런 말까지 부모한테 다 한답니까? 미주 성인입니다, 아버님. 대여섯 살 먹은 꼬맹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얘기까지 다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친답니까? 말 못할 이유가 뭐야? 고민되고 속상하면 얼마든지 부모한테 말할 수 있지. 아, 아버님, 진짜 자식 잘 못 키우시네요. 그러니까 미주 걔가 좀만 문제 있으면 쪼르르 부모님께 달려가서 일러 바치고 자기 혼자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다니까요. 저한테 이제 훈수질까지 하더군요. 언제는 미주가 때가 안 타고 순수해서 너무 좋다느니 사랑받고 큰 게 느껴진다느니 입을 털 땐 언제고 이제는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네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 행동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나?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 무슨 눈치요? 내 사업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자마자 이러는 게 말이야. 제 말에 사이는 눈을 반쯤 뜨고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 솔직히 말해서요. 저 이 결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 저 솔직히 인물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 다니고 인기 많아요. 저 좋다고 하는 전문직 여자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미주 선택한 건요. 아버님 후광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존경한다는 거 진심 맞고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훅 가실지는 몰랐네요. 그것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뭐? 한 방에 훅 가? 사이놈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인지 이제 저에게도 막말을 하더군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별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 솔직히 이렇게 되실 줄 알고 딸내미 저한테 떠맡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떠맡기긴 뭘 떠맡겨? 자네가 내 딸을 떠맡길 정도의 깜냥이나 되나? 자네가 뭐가 있다고? 쥐뿔뭐 가진 게 있다고? 얼굴 반반하고 대기업? 웃기고 있네. 내 딸은 뭐 어디가 빠져? 결혼하게 해달라고 잘하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 그러니까 이 미친 사이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땐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그러게 왜 사업을 쓸데없이 무식하게 벌리시는데요. 하던 거나 제대로 하시지. 뭐라고? 무식? 아버님 주특기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일 계속 벌리시는 거. 무작정 한다고 다 잘 될 줄 아세요? 참 보고 있자니 답답하네요. 뭐야? 너 나가! 기껏 오라고 해놓고 나가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제가 소리 지르자 사이놈도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뭐 저런 대먹지 못한 놈이 있을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곰살맞게 굴던 사이라는 놈이 쌍욕만 안 했다 뿐이지 저한테 눈을 치켜들며 온갖 막말을 하면서 따지는데 정말 혈압이라도 올라서 쓰러질 것 같더군요.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제 딸, 더는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딸애가 영양가가 없어진 것 같으니 바로 팽하려는 놈, 저도 사이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딸애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고 차서방 그놈 도저히 인간 아니라며 그냥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딸애는 무슨 일 있었냐고 했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자 아내도 기막혀하고 딸애도 화가 나서 알겠다며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서방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안 사돈댁에서도 왜 남의 아들 이혼남 만드냐고 난리를 쳤고 그 바람에 집안 싸움까지 생기게 되었죠. 사업 문제에 딸의 이혼 문제까지 그맘때 저는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팠는데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그맘때쯤 꽉 막혀 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신메뉴가 큰 히트를 쳤고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던 밀키트 사업 문제도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협업 제의를 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다시 재개되었고요. 내가 열심히 일궈온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나 했는데 기사회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밀키트 사업은 대기업에서 홍보차, 제품 론칭도 전에 광고도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고 이렇게 또 위기를 한번 넘기는구나. 오히려 더 잘 되려고 일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그때쯤 사이놈이 또 슬슬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애는 이혼 준비한다고 집을 나와 살았는데 저희 제품이 대기업 식품회사와 협업을 한다는 기사가 나올 쯤 딸애에게 연락을 해서는 싹싹 비는 것입니다. 미안해 미주야. 네가 없어 보니까 네 빈자리를 알겠더라. 내가 정말 나빴어. 왜 이래 갑자기? 그때 아버님 사업 안 좋아지시고 자기도 힘들어하니까 나도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 걱정도 되고. 상황이 다들 너무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것 같아. 나라도 그러면 안 됐는데. 저희 딸애는 어이가 없다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이놈은 마치 처음에 잘했던 것처럼 다시 딸애에게 잘하려고 했지만 딸애는 이혼 관련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못 박았고 사이놈은 저희 집 앞까지 무작정 찾아왔더라고요. 딸애는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돌아가라 했는데 방에 있던 제가 문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왜요, 아빠? 대갚아 줄 게 있어서 그래. 괜찮으니까 문 열어봐. 사이놈은 집에 들어왔고 오자마자 잘못했다며 반성 많이 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데 저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돈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딸이 제 생일 때 줬던 사위가 딸애에게 던졌다던 바로 그 돈 봉투였어요. 그걸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 서랍 안에 봉투째로 그대로 넣어두었죠.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나와 무릎 꿇고 있는 사위 얼굴에 그대로 집어던졌습니다. 돈 봉투를 맞은 사위는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어안이 벙벙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도로 갖고 가게 자네 돈. 망할 것 같은 장인한테는 생일 용돈 30만 원도 아까웠지? 그래서 내가 안 썼어. 그대로 들고 가게. 아버님! 누가 자네 아버님이야? 돈 많을 땐 아버님이고 돈 없으면 무식하게 일만 벌리는 노인네가 되나? 돈 없으면 무시 좀 당해도 된다고? 돈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굴면 반대로 내가 돈으로 자네 개무시해도 되는 건가? 지금 사는 집 4명인 거 알지? 이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짐 싸서 당장 나가게. 사위는 저에게 무릎으로 기어와서 빌더군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도 그땐 심정이 너무 복잡해서. 내 사업이고 망해도 내가 망하는데 자네 심정이 왜 복잡한데? 무슨 콩고물을 얻어먹을 심산이었길래 그때 내 사무실 찾아와서 잘도 훈계질하더니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빨라? 나 참, 이 돈 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딸애도 돈 들고 나가라고 하며 합의이혼 안 하면 소송 걸 거라고 하더군요. 사이놈은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저는 매몰차게 자리를 떠나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주야, 경찰에 신고해라. 사이놈은 제 말에 너무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돈 봉투도 안 챙겨 들고 그대로 획 나가더라고요. 그 후 딸애는 이혼을 위해 상담을 받았는데 사이놈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둔 게 없어서 따로 위자료 소송을 걸긴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위자료고 뭐고 그냥 갈라서는 거나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놈과 조금이라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으로 하자고 말했는데 차서방 농가 사돈댁에서는 왜 남의 아들 인생 망치냐며 손해배상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며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더라고요. 손해배상은 무슨, 지가 무슨 손해를 입었답니까? 제가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면 우리 쪽도 순순히 이혼하는 걸로 안 끝내고 어떻게든 외도 증거 다 잡아서 탈탈 털어줄 거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하는 거냐며 도리어 난리치면서 자기 만나는 여자 없다고 뻔뻔히 나오더라고요. 너무 괘씸했던 저는 결국 사람을 써서 차서방 뒤를 좀 캐봤죠. 그리고 제 딸애가 눈치챘던 내연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차서방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여자 같더라고요. 저희 딸애랑 갈라서고 그 여자랑 잘해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여자와도 뭐가 문제였는지 어긋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업이 다시 좋아지니 다시 저희 딸애와 저희 집으로 붙으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지긋지긋한 인간이더군요. 처음엔 좋게 협의혼을 하려고 했지만 뻔뻔하게 나오니 저희는 외도 증거로 다시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불법 취득한 거라 따로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게 협의혼 해줬으면 됐는데 그것마저도 멍청하게 버티다가 결국 위자료까지 내게 된 셈이죠. 딸의 신혼집은 제 명의였고 결혼 생활 자체도 오래 유지되지 않아서 재산 분할 명목으론 따로 나누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 소송은 지지부지하게 오래갔는데 결국 저희는 벌금 내고서라도 취득한 외도 증거를 사용했고 저희 쪽이 승소를 해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딸애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그렇게 이혼했고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큰 위기가 닥치면 진짜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입안에 혀처럼 굴던 사이놈. 저한테 잘 보이면 제 사업체라도 물려주는 건가 하며 김칫국 마신 것 같은데 제 사업이 힘들어지자마자 바로 본색 드러내며 딸과 저희 집을 팽할 궁리만 했다는 게 참 괘씸하더군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이득되는 쪽으로만 이리저리 발붙이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장성한 아들들을 다 장가를 보내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교단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큰 며느리는 피부과 의사입니다. 동료 의사와 함께 동업으로 피부과를 운영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요. 둘째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아서 주변에서 아들 소개시켜 달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좋은 자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죠. 큰 며느리도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아이라서 제가 자식 복에 며느리 복도 있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둘째 며느리도 기대를 좀 했어요. 주변에서 들어오는 선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들이었거든요. 하나같이 예쁘고 직업도 좋고 부모님 자리도 괜찮은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정말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선을 좀 보라고 시간 좀 내라고 하니 저희 둘째 아들은 실은 오래전부터 만나던 친구가 있었다고 자기는 그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전까진 제가 선 얘기를 꺼내면 그냥 다음에요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만나는 아가씨가 있었다니. 저한테는 감쪽같이 말도 안 하고, 저한테는 감쪽같이 말도 안 하고요. 제가 왜 그간 말 안 했냐 하니 여자친구가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들의 말론 여자친구 본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들하고의 연애에도 몇 번 헤어지려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끝까지 쫓아다녔고 결국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요. 저는 도대체 어떤 애길래 저희 아들이 저렇게 껌뻑 죽나 궁금했어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는 애고 학창 시절부터 인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꼭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하니 저는 너무 궁금했죠. 아들은 안 그래도 조만간 소개를 시켜준다더군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만나서 직접 얘기해봐야겠다 싶어 꾹 참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자리를 마련했고 저희 집으로 인사 오기로 해서 저 포함해서 큰아들네 식구들도 다 저희 집으로 왔죠. 그렇게 작은 며느리 될 애가 인사를 왔어요. 이름이 정은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정은입니다. 어서 와요. 온다고 수고했어요. 식사부터 해요. 정은이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서글서글하고 옷차림도 수수하지만 깔끔하더라고요. 외적으로도 저희 아들하고 참 잘 어울리고요. 하지만 밥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조건이 정말 안 좋더군요. 부모도 없어서 친척 집에서 얹혀 살다가 20살이 되고부턴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대학도 2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그마저도 중간에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자꾸 하느라 재작년에서야 겨우 졸업을 해서 일을 한 지는 2년밖에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도 처음 들어보는 작은 회사더군요. 정은이는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이 열심히 살았으니 더 그랬겠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그 애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희 아들에 비해 너무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교하긴 그렇지만 큰 며느리만 해도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인데 정은이는 부모도 없는 데다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표정이 잘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희 큰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다 본인이 더 탐탁치 않은 얼굴이었어요. 정은이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요. 그렇게 정은이가 돌아가고 큰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도련님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니, 좀 심하잖아요. 무슨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괜찮은 구석이라고는 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큰며느리 말에 저도 공감이었어요. 우리 둘째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와 결혼을 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어머님, 이 결혼 하게 냅두실 거예요?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니? 어머님은 너무 무르시다니까. 나 같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켜요. 그리고 동서지간도 수준은 어느 정도 맞아야죠. 무슨 저런 애를 동서로. 큰 며느리는 입이 대빨 나왔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녁 정은이를 데려다 주고 온 작은 아들에게 저도 물었습니다. 잘 데려다 줬니? 네, 엄마. 정은이 어때요? 너 걔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죠. 엄마, 제가 언제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온 적 있어요? 그만큼 확신이 들어서 엄마에게도 소개시킨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다요. 근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드세요? 솔직히 잠깐 봐서 애가 어떤지는 모르겠다만 부모도 없고 사는 것도 영 어려워 보이고. 맞아요. 정은이 많이 어렵게 살았대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조금 더 겪어보면 정말 좋은 여자예요. 마음도 깊고 내면이 정말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참 제가 배울 점이 많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솔직히 정은이 그 애가 더 밉게 느껴지더군요. 뭐 어떻게 우리 아들을 구슬렸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아들은 아주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니? 제 물음에 아들은 좀 놀라더군요. 엄마,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직 안 겪고 보셨잖아요. 사람은 나쁘지 않아 보여. 근데 아무리 그래도 조건이라는 거 무시 못하니까. 엄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솔직히 정은이 만나기 전에 조건 좋고 예쁜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결국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은 인연은 따로 있어요. 정은이가 그런 사람이고요. 정은이 보여지는 조건은 별로라도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좋게 좀 봐주세요. 엄마도 지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들은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니 마음에 안 들고 내키지도 않았지만 결국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시키고 정은이가 둘째 며느리가 됐어도 저는 여전히 정은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못 살게 굴거나 소위 말하는 시어머니 짓을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자주 안 보기는 했죠. 가령 첫째 아들네는 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 하고 제가 전화해서 놀러 오라고 하거나 어디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있지만 둘째네는 온다 그래도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말라고 한 적이 많습니다.
막상 와도 큰 며느리랑 대화를 주로 하지 정은이랑은 별다른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정은이는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댔지만 저는 그냥 필요한 대꾸만 하는 정도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어른스럽지 못하고 유치한 행동이었습니다. 교단에 있을 때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라, 왕따 시키지 마라 해놓고 정작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둘째 며느리 왕따 시킨 셈이니까요. 정은이도 속으로 참 많이 서럽고 상처가 됐겠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진 겁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둘째네도 오고요.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식으로 식사를 했는데 정은이가 고기는 자기가 잘 굽는다. 전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마냥 표정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 그런 얘긴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러는 겁니다. 정은이도 민망한지 웃으며 말하더군요. 왜요, 형님?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제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서 얘기해 본 거예요. 어린아이에 알바나 전전하면서 아등바등 산 게 뭐가 그리 좋은 일이라고 해맑게 얘기하냐고. 그 말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정색을 하더군요. 형수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 말에 정은이는 작은 아들 팔을 잡고 말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형님, 좋은 일까진 아니지만 말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름 그런 것도 다 사회 경험이잖아요. 그 말에 큰 며느리는 비웃더라고요. 동서, 그런 게 무슨 사회 경험이야? 사회 경험은 유학 가고 여행 가고 강연을 듣던가 전시회를 가던가 그런 게 사회 경험이지. 고작 고깃집에서 고기나 굽고 사람들 시중이나 드는 걸 사회 경험이라고 해? 그런 건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 말에 둘째 아들이 발끈하려길래 제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만해라. 식사 자리에서 왜 그래? 그만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가지러 온다며 들어간 며느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싶어 저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방 쪽에서 두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주방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죠. 동서 자격지심 있어? 별말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게 발끈해? 형님, 자격지심이 아니라 말끝마다 저 무시하시잖아요. 저한테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무슨 말도 못하게 해? 동서, 다른 데서 그렇게 하지 마. 진짜 못나 보여. 사람이 없이 커서 마음의 여유도 없나 보지? 형님, 말 다 하셨어요? 어머머, 이것 봐. 눈 동그랗게 뜨고. 한 대 치겠다 아주? 동서 좀 웃긴다. 도련님이랑 어머님 앞에선 성격 좋은 척 살랑거리면서 나한테는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만만해? 죄송해요, 형님. 근데 저도 속상해서. 속상할 게 뭐 있어? 남자 잘 만나서 결혼도 잘했구만. 솔직히 어머님이 자기 못 믿어도 반대 안 하고 받아줬잖아. 그거면 됐지 뭐 그리 욕심이 많아? 형님, 저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하! 그럼 좋아할 이유는 뭐야? 나 자기 같은 여자 별로 안 좋아해. 쥐뿔도 없으면서 착한 척하는 그거 하나로 우리 도련님 꼬신 거잖아.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솔직히 내 말 틀려? 내 후배들 중에서도 우리 도련님 소개해달란 애들 많았어. 내 결혼식에서 보고. 의사직함에 집안 빵빵한 애들도 도련님 소개해달라는 마당에 동선 참 제주도 좋아. 서로 좋아서 한 결혼에 제가 왜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해요?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보다 집안끼리의 만남이야. 그리고 동서지간에도 수준이 비슷해야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건 어디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와서 저도 들으면서 큰애 말이 너무 심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라고 나서려는 찰나에 갑자기 저희 작은 아들이 제 뒤에서 화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마 좀 전에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저 얘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형수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둘째 아들의 말에 큰 며느리도 깜짝 놀랐어요. 형수님, 저 형수님 참 좋아했는데 오늘 보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셨어요? 저희가 좋아서 한 결혼이고 이 사람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형수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습니다. 내가 형님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해요? 네, 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상처 줄 권리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더니 주방 밖에 서 있던 저한테도 얘기하더군요. 엄마, 거기서 다 들으셔놓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말에 며느리들도 저를 보더군요. 저는 순간 민망하기도 하고 아들이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둘이 갑자기 싸우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니?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형수님이 정은이 보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둘째 아들의 말에 정은이도 아들을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했죠. 너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기들은 안 오길래 들어왔다가 둘이 다투고 있길래 함부로 끼어들기 뭐해서 있었던 거야. 형수님이 말을 심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지 말라고 안 하세요? 저런 말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상처겠어요. 저도 그 말에 흥분해서 화를 냈습니다. 네 와이프는 상처받을까봐 안절부절하고 엄마한테는 이렇게 큰 소리 내고 막대해도 돼? 정은이는 다급하게 둘째 아들을 말리더군요.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상했고 아들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런데 언제 온 건지 큰아들까지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시. 야! 너 네 와이프 역선 둔다고 엄마한테 대드는 거냐?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형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알아? 뭐라고 했든 이 사람이 틀린 말 했겠어? 형! 두 아들까지 싸우려고 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둘을 말렸어요. 됐어. 그만해.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니? 박성현, 너 정은이 데리고 나가라. 성현이는 저희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둘째네 보고 가라고 하니 둘째네도 몹시 서운한 얼굴이더군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뭐? 실망? 너 진짜? 둘째 아들은 옷을 챙기더니 말하더군요. 당분간은 못 올 것 같네요. 오지 마. 당분간이 아니라 아예 오지 마. 둘째 아들은 정은이의 팔을 잡고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정은이를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게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 착한 아들이 저러는 게 괘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후론 따로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이 지냈습니다. 저도 아들의 행동에 괘씸해 연락할 생각 없었고 내가 안 한다고 아예 연락 없는 둘째네도 밉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중 하루는 큰애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요. 큰애가 하는 사업에 돈 문제가 좀 생겼다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큰 며느리가 같이 동업하는 의사랑 마찰이 생겨서 이제 같이 못하겠다고 자기 병원을 개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동업이지 동업자 건물에다가 동업자 지분이 훨씬 많아서 자기는 거의 페이닥터 개념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병원 차리고 싶다고요. 이왕 하는 거 비싼 동네에다 제대로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들고 있던 아파트하고 제 소유의 땅을 처분해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병원 영업이 잘 안 되는지 적자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부담스러울까봐 따로 돈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저번에 다 처분해서 지금은 이 집 하나밖에 없는 거 알지 않냐고 했는데 아들이 하도 힘들어 하길래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작은 아파트로 옮기기로 하고 원래 살던 집은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 무너지면 진짜 다 넘어간다고 죽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저는 혼자 사니까 작은 데 살아도 돼서 그렇게 급하게 집을 옮기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 털어서 해줬는데 그 즈음부터 큰아들 내외의 발길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는 했어요. 아들도 사업 때문에 바쁘고 며느리도 생각보다 병원이 잘 안 돼서 힘든 거겠죠. 하지만 공교롭게 그 즈음부터 오는 일이 아주 뜸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말 안 해도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한 주, 두 주 미뤄지더니 나중엔 연락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말은 안 꺼냈지만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집 밖에 나갔다가 자전거에 치이는 작은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치기까지 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왔는데 병원에선 괜찮다 하는데도 저는 걷는 게 영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해서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된 데다 다리까지 다친 채로 불편하게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쳤다고 연락을 했을 때도 병원은 왔지만 그 후론 연락도 잘 없는 거예요. 큰애네도 사정이 있으니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나한테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더 이상 잘 보일 필요 없다고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서글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한테 기대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제 처지가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 별게 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몸이 아프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보니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 정은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후로 연락도 서로 안 해서 제가 이사 간 줄 몰랐을 텐데 온 겁니다. 어머님, 다리는 괜찮으세요? 정은이는 오더니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좀 얼떨떨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냐니까. 그때 그 일 있고 성현 씨가 연락도 못하게 해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어머님 생신도 다가오고 해서 형님께 연락드렸더니 여기로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까지 다치셨다고 해서 놀라서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 난리를 치르고 나갔다가 이렇게 만나니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은이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은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직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병원에선 뭐래요? 병원에선 괜찮대. 뼈도 문제 없고. 근데 이상하게 걸을 때마다 좀 찌릿찌릿하고 불편해. 그러면 저랑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도 은근히 천차만별이라 잘하는 곳 가야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곳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하진 않으세요? 괜찮아. 밥 먹었어. 제가 반찬 몇 가지 해왔거든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진 모르겠어요. 정은이는 들고 온 반찬도 냉장고에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하고 기분이 우울한 탓에 집 정리도 잘 안 했는데 저더러 쉬라고 하더니 본인이 정리도 다 하더라고요.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금방금방 본인이 냉장고 안이며 주방이며 정리를 싹 해놓더군요. 그러고선 저한테 괜찮으면 자기 집에서 지내자는 거예요.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요. 저는 굳고 됐다고 했습니다. 얘가 갑자기 찾아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요. 얘가 갑자기 찾아와 왜 이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그날 하루만 그렇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괜찮다면서 틈만 나면 저희 집을 오는 거예요. 빵을 사올 때도 있고 저랑 마시자며 커피를 사오기도 했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서 근처 맛집에 가기도 했고요. 병원도 알아와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오니 저도 은근히 정은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면 이런저런 얘기로 수다도 떨고 같이 산책도 가고 하니까 어느 순간 재밌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있고 딸은 없는데 딸이 있다면 이런 기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은이가 저한테 잘해줄수록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정은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한 것도 그렇게 티를 내고 큰 며느리가 정은이에게 함부로 대했을 때 어른으로서 혼내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서로 그때 일에 대해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내심 정은이도 마음속으론 많이 섭섭하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참 밝고 싹싹하게 저를 대해주더군요. 그리고 정은이가 말한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으면서 제 다리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걷는 것도 전처럼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정은이가 다리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같이 가까운 데에 여행을 가자고 해서 주말에 따라 나서기도 했어요. 차에 타서 정은이와 아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왜 우리 아들이 정은이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들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다정스럽고 귀엽더라고요. 저한테도 참 살가운데 그게 저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위해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 구경도 하고 근처 리조트에서 하루 자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 문을 열려고 보니 주방 쪽에서 아들하고 정은이하고 맥주를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분위기 깰까봐 그냥 자야겠다 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섭섭한 거 많았을 텐데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나야말로 고마워. 뭐가? 자기 알잖아. 우리 엄마 나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거. 아빠는 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안 나지만 엄마는 기억나.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내 새끼 그러면서 나만 보면 껴안고 뽀뽀하고 잘 때도 맨날 나 껴안고 잤다? 엄마 냄새 맡으면서 잠들면 그게 그렇게 포근하고 좋은 거야. 우리 집 가난하고 엄마도 맨날 일하느라 바빴지만 나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어. 엄마가 나 정말 많이 사랑해줬거든. 그런데 엄마가 사고로 갑자기 떠나고 그날 학교에서 연락받고 선생님 차 타고 엄마 누워있는 응급실로 갔는데 우리 엄마가 눈도 못 감고 떠난 거야. 어린 내가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 싶더라고. 내가 그때 다짐했어. 나 진짜 행복하고 밝게 살 거라고. 내가 씩씩하게 잘 살아야 눈도 못 감고 죽은 우리 엄마가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 죽고 친척집 전전하고 살았어도 나 괜찮았어. 자기 진짜 고생 많았겠다. 그런데 자기처럼 좋은 남자 만났잖아. 솔직히 자기가 너무 괜찮아서 오히려 겁났어. 내가 헤어지자고도 몇 번 했잖아. 내가 어머님이라도 나 맘에 안 들어. 뭐 하나 괜찮은 구석 없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설령 나 마음에 안 드셔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셔. 그렇긴 해도 그때 형수랑 그랬을 때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가 내 편 돼줬잖아. 그리고 나 어머님 좋아. 그날 처음 자기 집에 인사 갔던 날 어머님을 봤는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얼굴이 닮은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게. 우리 엄마가 꼭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 그래서 어머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나 하나도 안 섭섭했어. 오히려 잘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은데 어머님이 틈을 안 주시는 게 섭섭했지. 근데 이제는 어머님 자주 뵙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하니까 너무 좋아. 꼭 엄마랑 다니는 것처럼. 내가 그때 어려서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잖아. 근데 이젠 아니잖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리고 살고 싶어. 저는 방문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까짓 조건이 뭐라고 제가 그랬는지.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저를 엄마처럼 생각한다는 정은이의 말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 뒤 정은이에게 저녁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정은이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은이가 잡채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해놨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정은이가 오길래 앉으라고 하고 제가 밥을 차려줬어요. 정은이가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앉아 있으라고 했죠. 정은이는 그게 불편한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친정은 아니지만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가만 앉아 있어. 원래 딸은 그렇게 하는 거야. 제 말에 정은이는 생각이 많아지는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군요. 그렇게 밥을 차려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정은아, 나 사실 리조트에서 너랑 성현이랑 하는 얘기 들었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자다가 깼거든. 네 얘기 듣고 나도 참 미안하더라고.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네 말대로 나 솔직히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욕심으론 좀 더 좋은 조건의 며느리를 보고 싶었거든. 당연하죠, 어머님. 근데 겪어보니 성현이 말이 다 맞아. 조건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너 겪어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 성현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속상하고 섭섭했을 텐데 나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는 거 재밌어서 그런 건데요, 뭐. 저는 그 말에 정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제 말에 정은이도 좋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정은이와 저는 밤에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정은이가 요즘 유명한 영화라고 영화도 틀어줘서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고 제가 한 이불에서 같이 자자고 했어요.
정은이는 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도 쑥스럽지만 정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가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너 꼭 안아주고 싶어서.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정은이는 제 말에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가 꼭 껴안아주는 게 좋았다는 말에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정은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 후에도 정은이는 자주 놀러와서 저랑 데이트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은이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은이가 아이 태어나면 어머님이 많이 봐달라고 하길래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참 고마운 복덩어리더군요. 아들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전부를 빼앗으려 했던 천사의 탈을 쓴 악마들과의 전쟁 같았던 제 이혼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엄마와 바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셨던 엄마는 저를 낳으시다 심각한 난상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아빠는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제가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이나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아빠는 제 얼굴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여 차마 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매일 밤 엄마의 유품을 끌어안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를 무척 사랑하셨고 엄마가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 아빠까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다 못한 엄마가 저를 지켜주시려고 아빠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빠의 꿈에 엄마가 나타나 내가 없으니 내 몫만큼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달라고 당부하셨답니다. 아빠는 그 꿈을 깨고 나서 몇 시간이나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 후 아빠는 폐인 생활을 접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셨다고 했죠. 돌아가신 엄마 몫까지 다해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제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겠다 다짐하신 것 같았고 정말로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켜주셨거든요. 아빠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저의 가장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1순위로 생각하셨어요. 서툰 솜씨로 제 머리를 따주시고 아침마다 등굣길을 배웅해 주셨고 학교 행사에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주말에 아빠도 많이 피곤할 텐데 시간을 쪼개서라도 저랑 놀러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하셨죠. 또 늘 제 편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빠는 원래 대기업의 엔지니어였는데요. 야근이 정말 많은 직종이었거든요. 저와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위해서 창업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시간을 쪼개고 밤을 새워가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정밀 전자부품을 개발하고 만드셨어요. 저에게는 최고의 아빠의 역할을
그리고 제가 잠든 깊은 밤에는 집 가까이 구한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연구하고 개발을 하셨죠. 아빠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도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쉴 새 없이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우리 아빠 정말 멋있다, 최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등바등 악착같이 사신 건지 아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도 없이 남겨진 딸에게 부족함 없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개인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잠을 줄여가며 노력하시고 젊은 날에 너무 못 쉬고 고생만 하신 탓에 나중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던 건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네요. 어쨌든 아빠가 개발한 작은 부품은 국내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점차 성장해 나가다가 나중에 제가 커서 대학에 들어갈 때쯤엔 아빠의 회사는 탄탄한 IT 부품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 있었죠.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탄탄하고 품질 좋은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능력 좋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기억했지만 제게 아빠는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냐, 요즘은 뭐가 되고 싶으냐 따뜻하게 물어봐주는 가장 고마운 가족이었죠. 아빠는 회사를 열심히 키운 이유도 결국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함 없이 크길 원했고 또 이 모든 게 저에게 튼튼한 뿌리가 되었으면 하셨대요. 저는 그런 아빠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그립기도 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엄마가 때로는 너무 사무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아빠가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아빠가 졸업 선물로 미국 일주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 전에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라고 하신 거죠. 아빠의 선물로 저는 꿈에 그리던 미국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쪽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전 남편 최진혁입니다. 한 카페에서 주문 실수와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도와줬고 그걸 계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보스턴대를 다니는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죠. 저희는 타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집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 사실 미국 유학은 큰 사치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욕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온 거라고 하면서 자기는 엄청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오직 저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회사를 일군 저희 아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고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희의 인연은 계속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 남자는 미국 유명 회사에 취업도 했다는데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어졌기에 한국으로 왔으면 했고요. 그 귀국한 그 남자는 저에게 바로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리웠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 남자는 저를 위해 미국에서의 경력도 다 포기하고 왔기에 미안함과 동시에 나에 대한 사랑이 참 크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 아빠는 그 남자의 열정과 사랑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관련된 비용을 다 아빠가 내주셨어요.
그 남자에게도 또 시부모님께도 아빠가 그러셨죠. 아빠가 원하시는 건 그저 저의 행복이라고,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바라는 게 없다고 진심으로 신신당부하셨죠. 그렇게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서 들어갈 회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가 사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 어떻겠니? 우리 진혁이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이가 옆에 붙어서 사업 도와드리면 아버지도 엄청 든든하지 않겠어? 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전공이 있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건 다 포기하고 아빠의 회사에 입사했으면 하더라고요. 아빠 밑에서 일 제대로 배우면서 저와의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기특해 하시면서도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낙하산은 용납 못하는 사람이네. 회사에서 살아남는 건 자네 몫이야. 나는 자네를 사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을 걸세. 남편은 저희 아빠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알겠다고 하면서 저희 아빠께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 5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저를 낳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시는지 조금은 유난을 떠시며 저를 챙기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가져다 주시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다 키워줄 거라는 얘기도 하셨죠. 저한테 그랬듯이 제 뱃속의 아이에게도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주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너무 지나치면 누군가 시샘하는 걸까요? 아이를 출산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이는 친구에게 맡기고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고 제가 병원에 도착하면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착각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건강하신 아빠였고 또 뒤늦게라도 건강을 생각해야겠다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랬기에 전혀 예상조차 못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도 못했기에 아빠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고 병원에서 정신을 다시 차렸습니다. 남편은 이러다가 저까지 잘못되겠다며 안타까워했죠. 저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례식을 준비하겠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우리 아빠 죽은 거 아닌데 무슨 장례식이냐고요. 오열했다가 다시 쓰러지고 오열했다가 쓰러지고를 반복했죠. 저에게는 우주나 다름없던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이 몰아치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장례도 하면 안 된다고 말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해버리면 정말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옆을 지키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은서야, 너무 갑작스럽고 힘든 건 알겠지만 정신 차려. 아버님을 저렇게 계속 놔둘 순 없어. 우리 아빠 안 죽었어. 그런데 무슨 장례식이야. 은서야, 너무 갑작스러운 거 이해하고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근데 계속 저렇게 아버님을 놔둘 순 없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절차도 밟아야 되고. 저는 목 놓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빠를 장례식도 없이 계속 저렇게 놔둘 순 없다는 남편의 설득에 결국 장례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준비를 도왔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빠 사진만 끌어안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멍하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분들,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다 돌렸습니다. 시부모님도 한달음에 오셨죠. 어머님, 아버님이 막 저에게 위로를 해준답시고 무슨 얘기를 한참이나 하셨는데 넋이 나가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빠를 보며 하염없이 울고 또 고꾸라졌다가 또 울고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보다가 작은 방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시간이 늦었고 남편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일단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컴컴하고 조용한 장례식 주차장을 바라보며 아빠가 이제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빈소로 돌아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득 장례식장 화장실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인가 싶어서 걸음을 멈췄죠. 무슨 두런두런 얘기하는 목소리였고 처음에는 무슨 대화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 대신 감추지 못하는 흥분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 회사가 통째로 우리 진혁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아휴,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복이야. 쉿, 조용히 해. 괜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사람이 경거망동해? 아휴, 아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님 된다고 생각하니 좋아서 그러지.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눈물까지 글썽여 주셨는데 뒤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 요즘 놀고 있는데 회사에 자리 하나 주라고 해야겠다. 진혁이한테 말해서. 사실 사도는 너무 깐깐해서 취업 부탁하는 건 말도 못 해봤잖아. 이제 우리 아들이 사장할 건데 뭐.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위로가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는 순간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시부모님께는 큰 기회라는 걸 안 순간 너무 기가 막혔고 화가 났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달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의 그런 대화를 엿들었지만 저는 화낼 기운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석었던 거기도 하지만 시부모님의 생각일 뿐 남편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내 생각과 달리 탐욕적이고 아들을 위해 저런 소리까지 하시지만 내 남편은 시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제 멘탈은 이미 부서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까지 시부모님과 한 통속으로 나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마저 받아들이면 저는 정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거고 못 견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일단은 아빠의 장례를 끝냈습니다. 발인까지 모두 끝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하고 위로했죠.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진심 같았기에 그때 시부모님이 나눈 대화에 남편은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아빠가 생전에 작성하셨던 유언장이 있다고 담당 고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원래도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었기에 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하셨고 건강하셨을 때도 유언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셨다고 했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자리에 시부모님도 함께했죠. 대표님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 전부와 모든 경영권, 그리고 모든 부동산을 사위인 최진영님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사회생활을 별로 못 해봤고 세상 물정도 어둡다 보니 아들처럼 아끼던 사위에게 넘기시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제 남편에게 물려준다고 하셨던 거예요. 얼떨떨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의 재산을 다... 아닙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딸인 은서의 것이죠. 남편의 반응에 어머님, 아버님도 당황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돈어른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럼 어련히 많이 고민하시고 내린 결정이실 텐데. 남편은 계속 자기가 어떻게 이걸 받느냐고 손사래를 쳤고 시부모님은 쩔쩔 매면서 저희 아빠의 생전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작 딸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동도 너무 과장되고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저에게 미안해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란 속에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는데 멘탈이 다 부서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기력조차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 저에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이렇게 믿어줄 줄 몰랐다면서 장인어른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장인어른의 뜻을 잘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과의 약속대로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셨듯 저와 아이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말만 들으면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제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남편이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고 저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언장대로 저희 아빠의 회사와 재산은 남편의 것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약속들은 저희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받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순간에 회사의 사장이 된 남편과 그런 아들을 등에 업은 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전까진 저를 어려워하셨던 시부모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정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명절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갑자기 명절 전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사며 명절이며 제대로 해야겠다면서 저한테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산더미같이 쌓인 재료를 다듬고 전부치고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하는데도 어머님은 집에서 이런 일 안 해본 티 내느냐고 구박을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휴, 너는 왜 이렇게 손이 야물딱지지 못하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커서 그런 거야? 아니면 엄마가 없어서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야? 딱 봐도 우리 진혁이만 고생이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제 옆에 서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을 해야 했고 눈치가 보여 쉬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너무나도 달라진 태도가 눈물나게 서러웠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이 명절이니 어머님은 집에 갔다가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은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명절 때 시댁에 다시 갔는데 남편은 바로 피곤해서 좀 쉬겠다면서 자기가 예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자는 겁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회사 경영하느라 이래저래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겠느냐며 푹 쉬라고 하고 저한테는 당장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계셨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도 또 남편도 결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 어려워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시고 하지만 아빠 돌아가셨다고 한순간에 저에 대한 모든 행동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구박하려 하셨어요.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방관했고 제가 힘들어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구박해도 상관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에 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전원주택으로 이사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언제까지 이런 낡은 아파트에 살 수 없잖아. 사돈이 살던 전원주택 마침 비어있으니 거기로 이사가자. 거기가 우리 수준의 딱이지. 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저희 아빠 집에 이사를 가네 마네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유언장에 그 집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빠의 유언장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알려준 유언장이었기에 당연히 아빠가 썼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집마저 사위에게 증여했다고?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아빠는 생전에도 저한테 집을 물려주기 위해 집을 잘 가꾸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는 둘째치고 집마저 남편에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의구심을 품은 저는 그 길로 회사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 아빠의 유언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하며 이미 확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느냐 했지만 저는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 다툼 끝에 다시 아빠 유언장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아빠의 글씨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사인이 이상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왼손잡이셨고 그래서 사인 끝을 항상 독특하게 말아올리는 버릇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의 사인은 그런 버릇이 보이지 않고 어딘가 어색한 필체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에 필적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고문 변호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고 그 유언장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변호사는 결국 숨겨두었던 진짜 유언장이 있는 은행 개인금고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글씨체로 쓰여진 제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나 다름없는 유언장을요.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만일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다면 아빠와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해온 부사장님께 착실하게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셨어요. 저희 남편에게 회사든 집이든 상속하겠다고 하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진작 그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의심해보지 않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와 남편은 저희 아빠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짜 유언장과 진짜 유언장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저는 곧장 저희 아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저희 아빠의 집을요. 시부모님은 이사를 가면서 물건까지도 새로 샀는데 그것도 심지어 회사 법인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이제는 제 편이 된 고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내밀었죠. 남편은 진짜 유언장의 얼굴이 새하얘져 굳어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유언장을 받아들고는 내용을 읽더니 말도 안 된다며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본을 들고 온 것인데 그 행동이 너무 가짜고 어이없더라고요. 그거 찢는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진 않아요.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도 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유언장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나 봐.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 아빠 회사 돈도 잘도 빼돌렸더라.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면서 아주 제대로 사기치려고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 이제 모두 법으로 처리하자. 당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엄청난 짓들인지 깨달을 시간이야.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그 집 가족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봐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이까지 들먹이며 없던 일로 하자고 사정했죠. 하지만 이게 없던 일이 되겠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를 매수해 유언장을 조작할 엄청난 생각을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왔다더니 가서 무슨 사기치는 법을 배우고 온 건지. 그날 그들은 저희 아빠의 집에서 쫓겨나듯 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전속결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일을 봐준 고문 변호사까지요. 법원에서 그들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께서 평소 저를 아들처럼 아끼셔서 생전에도 제게 모든 것을 맡기실 의사가 충분히 있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고 어머님은 며느리가 슬픔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오해를 한 것이라며 저를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연기는 제가 제출한 진짜 유언장과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모든 죄를 자백한 변호사의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판사님은 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혀를 내두르셨죠. 결국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에서 저는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죠.
시부모님 역시 공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부모가 그나마 살고 있던 그 작은 아파트마저 팔아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저는 저희 아빠의 집에서 제 딸아이와 함께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보고 싶었거든요. 육아에 개인 사업까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지만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끔 곳곳에 녹아있는 아빠와의 추억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제 옆에서 제잘거리는 딸아이를 보면 다시 힘을 얻곤 해요. 저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러셨듯 제 딸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날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